엄마, 저 떨려요. 괜찮아. 수진이도 똑같이 떨리고 있을 거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때 준호가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모습이 근사했어요. 신랑 준비 다 됐나요? 네,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입장 시간이 됐어요. 저와 준호가 팔짱을 끼고 함께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었죠. 준비되셨어요? 준호가 팔을 내밀었어요. 네. 팔짱을 끼는 순간 3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희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라 두 아이를 축복해주는 부모였으니까요. 저는 올해 55입니다. 25에 결혼해서 30년을 한 남자와 살아왔죠. 평범한 주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하게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들 민호가 30이 넘어서도 결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남편 상철은 늘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민호 녀석 언제까지 혼자 살 작정이야? 우리가 죽기 전에 며느리 얼굴이나 볼 수 있을까? 저도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주변 친구들은 이미 손자 손녀 자랑에 여념이 없는데 저만 혼자 뒤처진 기분이었거든요. 특히 같은 약사 모임에서 만나는 윤미자 씨가 손녀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유난히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 과묵한 아이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더라고요. 엄마, 저 할 말 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좋아하니? 민호가 제 앞에 앉더니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정말 드디어 이런 날이 온 거죠.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어떤 분인데? 같은 회사 다니는 김수진 씨예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랬어요. 30년을 기다린 며느리를 드디어 만날 수 있다니. 상철도 소식을 듣고는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했죠. 여보, 우리 민호가 드디어 철이 들었나 봐. 저는 다음 날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왔어요. 갈비찜용 고기, 제철 나물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까지.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약국 단골 손님들도 제 표정에서 뭔가 눈치를 챘나 봐요. 사모님, 오늘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나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네요. 이번 주말에 신부감을 데려온다고 해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죠.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무서웠던 걸까요? 마치 이 행복이 깨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정말로 제 인생을 뒤흔들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 예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먼지 한 톨 없게 닦아냈고 꽃도 새로 사다 놓았어요. 거울을 보며 옷도 여러 벌 갈아입어 봤습니다. 너무 젊어 보여도 안 되고 너무 나이 들어 보여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베이지색 정장을 선택했어요. 단정하면서도 우아해 보였거든요. 민호는 그 주 내내 들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을 도와주더라고요. 평소에는 설거지 한 번 하지 않던 아이가 말이에요. 엄마, 수진 씨가 엄마 뵈러 오는 거 되게 긴장하고 있대요. 좋은 인상 드리고 싶어서.
괜히 긴장하지 말라고 해. 엄마 무섭지 않다고. 하지만 저도 사실 긴장됐어요.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며느리로 맞이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실수할 수도 없고요. 금요일 밤, 저는 마지막으로 음식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갈비찜은 부드럽게 잘 익었고, 나물 무침도 간이 딱 맞았어요. 전도 바삭하게 부쳐놓았고요. 완벽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상철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잘 되겠죠?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데려오는 사람인데 나쁠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하루를 앞두고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혹시 무언가 잘못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둘러 일어나 머리를 감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평소보다 생기 있어 보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불을 밝혔습니다. 갈비찜을 다시 한번 끓이고 밥도 새로 지었어요.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오후 2시쯤 민호가 먼저 왔어요. 한껏 차려입은 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엄마, 곧 수진 씨네 가족분들이 오실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보고 긴장하지 말라니. 정작 민호 목소리가 더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현관으로 뛰어갔고 저도 뒤따라 나갔어요. 문이 열리자 예쁜 여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수진입니다.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눈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도 기특했고요. 어서 와요.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어요. 수진이의 어머니도 뒤이어 들어오셨어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선 수진이의 아버지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얼굴, 그 눈빛,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제가 20살 때 사랑했던 그 사람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준호. 35년 전 제가 가슴 아프게 이별했던 첫사랑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차마 악수를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도 저를 보더니 순간 굳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애써 평정심을 찾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 아버지 김준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를 정도였어요. 오직 저만이 그 미세한 떨림을 알아챌 수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겨우 인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상철이 분위기를 띄워줬어요. 자, 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앉으세요. 집사람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저는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온 신경이 준호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수저를 드는 손짓, 물을 마시는 모습,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가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고생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까맣게 타고 있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팠네요.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 예전과 똑같이 낮고 부드러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죠? 저도 어려서부터 이런 음식 먹고 자랐어요. 그 순간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알아보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하지만 둘 다 아무 말 하지 않았죠.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와 준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팽팽했어요. 민호가 정말 듬직하네요. 수진이한테 좋은 사람 만났다고 늘 이야기해요. 수진이의 어머니 말에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수진 씨도 참 좋은 아이예요. 민호가 행복해 보여요. 겉으로는 평범한 상견례였지만 제 속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상견례가 끝났어요. 모두들 만족스러워하며 돌아갔죠. 하지만 준호가 마지막에 저를 잠깐 쳐다본 눈빛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 눈에는 당황과 혼란, 그리고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이게 꿈인가 생각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 첫사랑이 며느리의 아버지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우연이 또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35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살의 저와 22살의 준호가 처음 만났던 그날 말이에요. 대학 앞 작은 카페였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의 남자가 계속 저를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그가 수줍게 웃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죠. 실례하지만 혹시 약학과 박정숙 씨 맞나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저는 의과대학 김준호입니다. 작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뵀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근거렸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준호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저를 아끼는 마음이 진실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우산을 들고 나타났고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21살 생일에는 작은 반지를 선물해 주기도 했어요. 정수가, 나 졸업하면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때 준호의 진지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도 그때 대답했죠. 나도 그래.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준호의 부모님이 반대했거든요. 집안이 달랐어요. 준호네는 의사 집안이었고 저희는 평범한 중산층이었죠. 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아들아, 내가 의사가 되려면 좋은 집안과 연결해야 한다. 그 아이는 너에게 도움이 안 돼. 준호의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준호가 울면서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였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 격차를 걱정하셨거든요. 정수가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야. 나중에 힘들어질 거야. 결국 저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만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캠퍼스 뒤편 벤치에서였어요. 정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울었죠. 괜찮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때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널 잊지 않을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준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이듬해 소개팅으로 만난 상철과 결혼했고요. 상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아꼈고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줬죠. 민호가 태어나고 저도 약사가 되어 함께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행복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문득 그 시절이 그리웠거든요. 첫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평생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거.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그것도 제 아들의 장인으로 말이에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약국에 나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죠. 환자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상철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상견례 잘 끝났잖아. 좋은 집안 같던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준호도 저를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혹시 정말 잊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털어놔야 하는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였죠. 며칠 후 민호가 기쁜 표정으로 집에 왔어요. 엄마, 수진이네 부모님이 저희를 초대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집으로 오시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호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 뭔가 준비해 가야겠네. 토요일 오후 저희는 수진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상철은 기분이 좋아 보였지만 저는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수진이네 집은 아파트 15층이었어요. 깔끔하게 꾸며진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죠. 수진이의 어머니 은경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별거 아니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준호는 부엌에서 막 나오는 참이었죠. 우리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둘 다 순간 멈칫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겉으로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어요. 식사 중에 은경 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남편이 젊을 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의대 졸업하고 유학도 갔다 왔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유학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역시 준호가 맞았구나. 어디로 유학하셨어요? 상철이 물었죠. 미국이요. 존스 홉킨스에서 공부했어요. 거의 10년을 있었죠. 10년이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준호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그때 참 외로웠겠어요. 제가 무심코 말했어요.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네, 많이 외로웠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저에게는 깊이 와 닿았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은경 씨가 잠깐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상철과 민호, 수진이는 베란다에서 바깥 경치를 보고 있었죠. 순간 저와 준호만 남게 되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드디어 나온 이야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네, 기억해요. 저도 그날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놀랐어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말할 이유도 없고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저희는 서둘러 평범한 표정을 지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상철이 말했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참 점잖으시더라. 의사라 그런가? 그런가 봐요.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준호와 짧게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대학로 카페 루체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어요. 결국 이런 날이 온 거죠.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네, 가겠습니다.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대학로로 향했습니다.
35년 만에 준호와 단둘이 만나는 자리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과연 준호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카페 루체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구석진 자리에 준호가 먼저 와 있었죠.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익숙한 뒷모습이었어요. 왔네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준호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결혼했죠. 은경이 만나서.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정숙 씨, 사실 그동안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 씨, 미안해요. 유학 가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요. 가끔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이로. 그 말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였어요. 민호와 수진이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어색해요. 앞으로 가족이 될 텐데. 정말 복잡한 문제였어요. 결혼식, 명절, 가족 모임. 계속해서 만나야 할 텐데. 이 비밀을 숨기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일은 묻어두는 게 좋겠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준호 말이 맞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감정을 정리해야 했죠. 그럼 앞으로 그냥 사돈지간으로만 지내는 거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3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을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숙 씨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깊은 질문이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내 상철 씨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 씨도 그렇겠죠. 내 은경이도 좋은 사람이에요.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죠.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사돈으로서. 저도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헤어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죠.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걸어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됐거든요. 결국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준호와의 만남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약국에서 일하다가도 집에서 요리하다가도 문득문득 그 시간이 생각났어요. 상철이 눈치를 챘나 봐요. 여보,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 민호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어.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상철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민호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수진이 아버지께서 저랑 골프 치자고 하시네요. 사위 교육한다고 하시면서. 가슴이 또 철렁했어요. 준호와 민호가 둘이서 시간을 보낸다고요. 아버지께서 골프 치신다고 하시니까 배워보고 싶다고 했더니 직접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호는 신이 나 있었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 준호가 실수로 옛날 이야기를 흘리면 어떡하죠? 토요일 아침 민호가 골프복을 차려입고 나갔어요.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어요. 괜히 집안일을 해봐도 집중이 안 됐거든요.
저녁 늦게 민호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준호가 골프도 가르쳐주고 인생 이야기도 많이 해줬다네요. 아, 첫사랑 때문에 많이 아파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결국 준호가 그 이야기를 꺼낸 거네요. 첫사랑. 다행히 자세한 얘기는 안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호도 저와 같은 마음이구나. 여전히 그때를 잊지 못하고 있구나.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정숙 씨, 돌아보니 준호였어요. 혼자서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왠지 반가웠어요. 민호가 골프 재미있어 했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좋은 아들 키우셨네요. 과찬이세요.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숙 씨,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좋아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민호한테 옛날 이야기 하셨다면서요. 아, 그거요. 미안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괜찮아요. 민호도 좋아했어요. 정숙 씨,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모른 척하기가.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어른이니까 참아야죠. 아이들을 위해서. 네. 그래야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꾸만 흔들렸거든요. 그때 준호가 제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준호가 얼른 손을 뺐지만 그 순간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자꾸 준호와 마주치게 됐어요.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어디선가 만났거든요. 동네 슈퍼에서, 은행에서, 심지어 병원에서까지. 만날 때마다 잠깐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얘기로 번졌죠.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준호가 말했어요. 왜요? 그냥 복잡한 생각이 많아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밤 뒤척이며 잠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준호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대학로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자주 걸었던 길이었어요. 준호도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게요. 가을이 깊어가네요. 답장을 보냈죠. 시간 되시면 산책하실래요? 위험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대학로에서 만나 함께 걸었어요. 35년 전처럼 나란히 걸으니 가슴이 뛰었어요. 그때도 이런 가을날이었죠. 단풍이 정말 예뻤어요. 그때 당신이 입었던 빨간 코트, 아직도 기억해요. 어머, 그런 것까지 기억해요. 모든 게 기억나요.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가슴이 뛰었어요. 준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동안의 삶, 아쉬웠던 일들, 후회되는 선택들. 만약 그때 끝까지 버텼다면 어땠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겠죠. 후회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가정이 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철이었어요. 여보, 어디야? 저녁 준비는? 지금 가요. 전화를 끊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상철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냐는 상철의 물음에 친구 만나고 왔어.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제 모습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준호 생각이 났어요. 같이 걸었던 길, 나눈 대화, 그때의 감정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빠져들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호가 결혼식 날짜를 정했다고 했어요. 장소는 강남에 있는 웨딩홀이요. 이제 정말 현실이 되는 거네요. 준호와 진짜 사돈지간이 되는 거죠.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가슴이 또 뛰었어요. 준호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불안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마음을 정리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 감정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35년 만에 다시 불타오른 감정을 어떻게 쉽게 끌 수 있을까요? 결혼식이 끝나면 조금은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힘들어질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지만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결혼식 준비 모임이 있던 날,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연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었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웨딩홀 상담실에서 양가가 모였어요. 상철과 민호, 그리고 준호네 가족까지. 웨딩 플래너가 이런저런 설명을 했지만 저는 온 신경이 준호에게 쏠려 있었어요. 식수는 이렇게 진행되고 패백은 따로 시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웨딩 플래너의 설명이 계속됐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준호가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양가 부모님 입장할 때는 함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준호와 함께 입장한다고요. 저희가 함께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보통 그렇게 하시거든요. 신랑 아버지와 신부 어머니, 신랑 어머니와 신부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입장하시죠. 가슴이 쿵 했어요. 준호와 팔짱을 끼고 입장한다니. 상철이 말을 꺼냈어요. 요즘엔 각자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신랑 신부 의견에 따라서요. 민호와 수진이가 의논하더니 그렇게 하고 싶다네요. 준호와 팔짱을 끼고 결혼식장에 입장해야 하는 거였어요. 준호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혼식 당일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말이죠. 일주일 후 또 다른 모임이 있었어요. 예단과 예물을 정하는 자리였죠. 이번에는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만났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심플한 걸 좋아하시죠. 점원이 여러 가지를 보여줬어요. 반지, 목걸이, 귀걸이까지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상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준호가 비용 부담을 절반씩 하자고 했어요. 상철의 자존심이 조금 상했습니다. 두 남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저와 은경 씨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결국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상철은 집에 돌아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화난 거예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며칠 동안 상철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준호네 가족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네가 의사라고 우리를 무시한다고 느꼈죠. 상철의 말을 들으니 걱정됐어요. 혹시 결혼식 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준호와 이상한 관계라는 게 긁히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결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준비할 게 없었죠. 드레스도 맞춰놨고 헤어도 예약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준호와의 감정 정리도 안 됐고 상철의 기분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결혼식 당일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얽혀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 같았거든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준비를 점검하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날까요? 준호와의 이 복잡한 감정도 정리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사돈지간이 되면서 더 자주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결혼식 전날 밤을 보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저는 제 아들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는 거였죠. 준호와의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이제는 두 아이의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어요. 결혼식 당일이었죠. 창밖으로 보니 날씨가 맑았어요.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미용실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괜찮아 보였어요. 오늘만큼은 당당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웨딩홀에 도착하니 이미 분주했어요. 민호는 턱시도를 입고 신랑 대기실에서 긴장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아름다워 보였어요. 엄마, 저 떨려요. 민호가 말했어요. 괜찮아. 수진이도 똑같이 떨리고 있을 거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때 준호가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모습이 근사했어요. 신랑 준비 다 됐나요? 네,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입장 시간이 됐어요. 저와 준호가 팔짱을 끼고 함께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었죠. 준비되셨어요? 준호가 팔을 내밀었어요. 네. 팔짱을 끼는 순간 3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희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라 두 아이를 축복해주는 부모였으니까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저희는 천천히 입장했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따뜻하고 모두들 행복해 보였죠. 신랑 신부 입장에서 민호와 수진이가 함께 걸어 내려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례의 선언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호와 수진이가 키스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피로 연장에서 저는 준호와 마주 앉았어요. 이제 정말 사돈지간이 된 거죠. 좋은 결혼식이었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네.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정말 평범한 사돈지간으로 지냈어요. 명절이면 만나서 안부를 묻고 아이들 걱정을 나누는 사이로 말이죠. 가끔 과거가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새로운 인연이었죠. 1년 후 민호와 수진이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준호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운명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35년 전에는 연인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손자를 공유하는 가족이 된 거죠. 어쩌면 이게 더 아름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가족으로 끝나는 인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헤어진 게 잘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결혼했다면 이런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준호를 보며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어요.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돌고 돌아서 결국 제자리로 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이끄는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도 있거든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의 완성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